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뭐 좀 몇 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책도 몇 권 냈고,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선생님을 너무 어떤 틀에 가두는 식에 비해서 피천득은 작고 예쁘고 짧은 그런 세계, 특히 서정적인 세계, 그런 시와 수필문을 고집하였고, 또 작품 수도 아까 말씀하셨던 100편 내외, 너무 조금 썼다. 그렇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시집도 몇 권씩 있어야 되고, 요새 뭐 어떤 시인들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딱 시집 한 편, 수필집 한 편, 한 권 이렇게 내셨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피천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6.25 등등 그 엄청난 최근 세사의 어떤 황폐한 시대로 살았는데, 너무 순진하다. 너무 무슨 역사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이 없다. 너무 어리고 여리고, 이런 약간 그런 불평이 저희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비평가들이, 상당한 명망 있는 비평가들이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2년에 이제 아사코가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 여자하고 연애질 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친일파니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지금 그런 약간의 저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오해고 편견이고 무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다른 면, 상당히 좀 어떤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을 조금 좀 말씀드릴까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읽으실 때 선생님의 삶과 문화에 관한 걸 논의할 때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소극적 삶에 대한 후회를 하신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자기는 결론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삶을 살았거나, 학자로서도 큰 연구를 했거나, 독립운동을 했거나, 대작을 냈거나, 이런 걸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마른 젖은 지푸라기가 불타는 것처럼 그냥 스물스물 뒷골목을 걸으면서 일생을 허비했다.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송년이라는 수필에서 그렇게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 게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말년에 여러 대담에서, 말년이라면 이제 제가 한 90년대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한 거의 80 가까이 되셔서 1910년생이시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김재홍이라는 평론가, 여기 서대구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 1993년 여름호에 시와 시작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인이라면 누구나 민족이라든가 대중 혹은 서민을 외면하고 문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을 인식하지 않고 문학을 한다면 첨단 문학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인민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몰아간다는 건 바보짓이다. 상당한 그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좀 세게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그 대담에서 그 선생님이 쓰신 1930년 상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선생님 1930년대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30년 말까지 상해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당시 상해는 동양의 파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서구 그 제국주의의 어떤 중국 그 침략 어떤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도 엄청난 그 자본주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시겠지만은 그 어린애를 이제 그때는 애들 많이 팔았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걸 팔아서 그 착한 사람은 걔를 키워서 이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녀나 뭐 하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 부모들이 이렇게 팔아서 워낙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빈부격차의 비극을 굉장히 아주 그 서정적으로 그렸죠. 눈물 날 정도로. 선생님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랬어요. 선생님 말씀이 약간 좌파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 김정 씨하고 이제 대담할 때 그 시는 좌파적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 딴 사람이 좌파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 그리고 이제 그분의 또 수필 중에 동전한님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또 중국 얘기인데, 그때 그 어떤 물신화, 자본주의, 순수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물질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하는 돈이 신이 되는 그 물신화 과정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그 어떤 노인이 금화 한 개 가지고 그걸 들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완전히 자본주의의 어떤 거에 병폐에 완전히 침륜된 그런 썩은 그런 영혼을 갖다가 아주 상당히 풍자적으로 피 선생님이 그리신 거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영희 씨하고 대담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영희 씨하고 여러분 잘 알죠? 아시죠? 한양대학에서 그 사회 변혁 운동가로서 대단한 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3년에 두 분이 대담을 하게 됐어요. 이게 두 분이 대담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천도 선생님은 정반대의 사람 같잖아요. 피천 선생님은 조용하시고 그런 적극적으로 무슨 사회운동, 정치운동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두 분이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오히려 이영희 씨보다 피 선생님이 더 세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게도 반항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영희 씨한테 선생님 남부군이나 뭐 노동의 새벽 읽어보셨어요? 당연히 읽었겠죠. 그래서 이영희 씨는 나도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 문학성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그다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책들인데, 그게 이제 다 피 선생님도 읽으신 거예요. 뭐 자본론도 읽고, 그 석경진 교수님의 그 증언에는 자본론도 읽고, 그리고 또 노자가 사실 무정부주의자네요. 어떻게 보면 노자도 아주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서재에서 남기신 책이 이제 100 몇 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어떤 독서를 했나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노자도 당연히 나오고, 노노도 있고, 물론 이제 맹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리영희 씨하고 대담하는 과정에 괴테하고 베토벤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오히려 리영희 씨는 베토벤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시기에 살고 좀 아는 사이였잖아요. 물론 베토벤이 훨씬 선배지만, 피 선생님은 괴테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걔는 그 사람은 상당히 아주 그 귀족한테 막 아부하고 뭐 권력자한테 가서 이렇게 숙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 베토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어떤 그 대공, 그 지역에 이렇게 통치하는 분이 마차가 지나갔나 봐요.
근데 이제 괴테는 가서 이렇게 목례하고 그러는데 이제 베토벤은 왜 거기 가서 목례를 하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투는 것도 나와요. 그 양쪽 전개 다 나와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리영희 선생이 그래도 괴테도 훌륭한 분이라고 막 이런 정도로 그게 상당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아주 숨기셨다고 볼 수도 있고 워낙 시대가 어려울 때니까. 그리고 송광선 선생님 국어교육과 나오신 분인데 2004년에 그 선생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에요. 대담을 했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몸도 마음도 약해서 일본과 대항해 싸우지는 못했지만 친이라는 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소극적 저항이랄까 지존은 지켰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해요. 나는 소극적 저항했다 이거예요. 내가 막 독립투쟁하고 막 해외에 나와서 막 독립군 이렇게 참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몸도 약하고 워낙 병약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키도 아시지만 150 정도 되셨고 상당히 왜소하고 또 아까도 말한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갔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라도 선생님이 1910년 5월에 퇴임하셨는데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9일 아니에요. 5월 29일에 퇴임. 딱 3개월 만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망국민이 된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고 또 아까도 다 나왔지만 7살, 6살 때 부모를 다 여의고 선생님의 그 심정이 그렇게 세게 몸도 워낙 왜소한 데다가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술, 담배를 전혀 못 하셨잖아요. 커피도 못 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다면 그런 환경적인 어떤 체력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적극적인 어떤 투쟁이랄까 행동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죠? 당신 왜 그런 거 안 했어? 약하게만 살고 나약하게 작고 예쁘고 이런 것만 연약한 이런 것만 왜 얘기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이 대담에서 선생님 자신이 말씀한 것만 들어도 벌써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전 느끼거든요. 속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무색이 강했다고 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예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 몇 개만 지적하겠어요. 어렸을 때 춘원집에 이제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다닐 경기고등학교 경성 제1고고 다닐 때 시를 하나 썼대요. 시를 써서 이제 무궁화하고 사쿠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시를 써서 사쿠라는 확 폈다가 확 치잖아요. 그죠? 무궁화는 오래가고 그래서 일본 꼭 망한다. 이런 약간 좀 정치 시적으로 일종이에요. 그걸 썼더니 춘원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벌써 고등학생이 그런 식으로 막 써대면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26년 9월에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경성 제1고보 동아일보의 알퐁스도대의 마지막 시간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마지막 시간을 번역해서 4회에 걸쳐서 실어요. 4회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9월달부터 1926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상하이 가기 몇 달 전인데 이것도 지나친 모국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조선나라 없애고 막 이런. 이건 제가 이제 더 깜짝 놀랐어요. 최초로 번역한 게 그 소설을 번역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피천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엔 프랑스어로 번역한 건 아닌 것 같고 영어하고 이제 일본어에서 중역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천도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 고등학생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모국어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소설을 번역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때 경기고등학교 자퇴하고 상하이에 그 저기 한스베리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고 영문과 했고, 또 영문과 졸업 논문도 당시에 그 예이츠는 그 아일랜드의 정치 시인으로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이츠의 정치시 그걸 갖다 또 저희 학사 논문으로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가자마자 도산안창의 흥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침도 받고 학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불령선인이라는 타이틀 이제 그 됐어요. 불령선인은 일제가 독립운동하는 그 조선인들을 불령선인, 불량한 조선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령선인이 한번 찍히면 어디든지 공직에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38년도에 학사학위를 10몇 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전혀 취직을 못했어요. 허드렛 일밖에 못했어요. 무슨 학교나 이런 데는 못 갔고 공직에 일체 못 갔어요. 그때 벌써 그 불령선이라는 게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정보부나 경찰서에 뭐 형사 고등계 형사들한테 다 찍혀가지고 선생님 창씨개명 신사참배 조선 말살정책 조선사 왜곡 이걸 절대로 협조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금강산으로 1년 도피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소극적 저항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일부러 안 갖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 하면 이광수처럼 당한다고. 그러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광수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용했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냥 좋지 않은 일 하고 뭐 이렇게 숨어 다니고 뭐 그냥 산에 들어가 있고, 물론 절필했고 안 쓰셨어요. 38년부터 40 해방될 때가 거의 한 편도 안 쓰셨어요. 그게 사실은 다 선생님 자신도 그것도 소극적 정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 45년 8월 10일 해방되자마자 경성대 이해과 교수로 탁 발탁이 돼요. 그건 벌써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아, 피천대가 실력 있고 영어 잘하는데 이제 불령선이기 때문에 흥사당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딱 해방이 되니까 서울대 예과 교양과정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교수로 그냥 탁 발탁이 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딱 보는 분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국대한 그 국립대학 국립대학을 이제 그 미 군정청에서 여러 대학을 합쳐가지고 서울대 음악대학 뭐 농업대학 다 해가지고 사범대학 다 해가지고 서울대 전체를 하나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국대안이라는 건데, 그게 그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좌파 교수들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파동이 일어나요. 거의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선생님 그때 사표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선생님 뭐 좌파 우파 막 교수들 싸우고 학생들 싸우고 그런 데서 그게 싫어서 석경진 선생님하고 대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싫고 그래서 자기 사표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피 선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침내 양심적 교수 사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적어도 선생님 참 뭐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부의 아우바는 파도 아니고 정말 양심적으로 학생 퇴학시킨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표를. 그래서 몇 달 노셨죠. 놀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사범대 영어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물리대, 인문대에 계셨겠죠. 근데 요 국대한 파동 때문에 본인 잘린 게 아니고 사표냈죠. 근데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부 협조 전혀 안 했어요. 박정희 때 뭐 이렇게 글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일체 편지 우편물 자체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 정치단체, 학회, 문인단체 일체 가입을 안 했어요. 최고의 보직은 대학 때 학과장, 그게 최고의 보직이었어요. 사실 문인들은 문인단체 만들어서 막 서로 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띵까 하면서 놀러다니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죠? 서로 내주고 이래야 이제 한국문학사도 남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독약청청 혼자 사시다 보니까
한국 문학계에서도 거의 배제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어요. 선생님이 술도 잘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아마 이름을 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론은 문학에서 소극적 장애인인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대서 이건 다음 기회로 드리겠습니다. 문학에 하나만 딱 얘기해요. 하나. 선생님이 1932년 5월로 동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동광의 빛이라는 잡지. 이것은 그 흥사당 기관지였어요. 1932년 5월에 불을 질러라라는 시를 썼어요. 굉장히 과학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른 잔디에 불을 질러라. 시든 풀잎을 살라버려라. 죽은 풀에 불이 붙으면 흰오른 언덕이 밝게 된다. 봄 와서 예토에 손잎이 나면 불탄 벌판이 파랗게 된다. 그러니까 싹 다 불태우고 거기서 새로운 저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안 읽었는데 이렇게 과격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어느 그 후에 작품집 낼 때 어디도 이건 안 실었어요. 돌아가실 때는 이건 거기다 포함 안 시키더라고. 이제 그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시 쓴다는 게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2000년대 들어서 또 쓴 시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시에, 그들. 여기서 그들은 민중, 뭐 이런 뜻이에요. 시 짧으니까 용모도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만리장성, 피라미드,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스의 영광, 로마의 장엄, 그들의 심소리가 들린다. 딱 여섯 편짜리 시인데, 이거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야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거는 인간의 모든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는 다 민중들의 피, 탄압, 억압, 그 자유, 억압, 이런 거에 그 기반을 둬가지고 생긴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실 선언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미 요건 넣었으니까 선생님을 이제 아까 앞서 말한 여러 선생님들 그게 사실 더 본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문학세계. 저도 그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뿐만 아니라 이런 무의식, 그래서 저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치적 무의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희천득의 전모, 온전한 모습이랄까? 그걸 볼 수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 한쪽만 봐가지고 그냥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이제 주로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피 선생님을 뭐 비역사적이고 뭐 비사회적이고 뭐 비정치적인 철없는 무슨 서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 읽을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피 선생님에 대한 지식이 암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피 선생님에 대해서 지식보다는 우리가 피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장가문학에서. 피 선생님은 거의 100살까지 살면서 굉장히 일편단심 추미일관 기조를 지켰어요. 이 한국문학사, 뭐 저는 국문학 전공한 당연히 아니지만, 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결같이 90세까지 한 번도 변절하거나 뭐 어디 기웃거리거나 무슨 뭐 단체장을 맡았거나 전혀 없었어요. 한결같이 쫙 나갔고, 그다음에 생활도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죠?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아, 가난을 선택했고, 뭐 그리고 민중들 속으로 동정하고, 이 독재자나 뭐 이런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군사 독재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싫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피천득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독자가 되려면 선생님을 닮고 따라해야 된다. 선생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지식 나부랭이 사실 다 필요 없다. 선생님처럼 사는 게 가장 선생님을 받드는 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